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싫어했던 한 일본 여대생이 지금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스스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과거의 자신이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 대체 왜 거길 가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 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뉴스에서 들려오는 한일 갈등, 그리고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방식까지 그녀에게 한국은 늘 불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의 포스터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집.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학점을 위해 지원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을 싫어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스스로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결정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온화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한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죠.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 사진 뒤편에 적힌 낯선 글자들. 그리고 한 한국인 친구의 말. 이거 한글인데요. 그리운 내 고향 부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닙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문화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신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내게 만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여대생 타카하시 히토미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도쿄의 봄은 언제나 벚꽃으로 시작됩니다. 분홍빛 꽃잎이 모든 길을 뒤덮을 때 저는 대학교 게시판 앞에 서 있었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몰랐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히토미 진짜 지원할 거야? 친구 유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한국 싫어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한일 갈등, 그리고 가끔 할아버지가 하시던 옛날 이야기들. 모두 제 마음속에 한국은 불편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냥 학점 때문이야. 요즘 취업할 때 해외 경험 중요하다며? 변명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하나둘 한국 아이돌에 빠지고 한국 화장품을 사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왜인지 더 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반감이 오히려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일까?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시간,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했어요.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려고요.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버지 타카하시 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른 나라면 몰라도 한국은 안 된다.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이유가 필요해? 아버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거부하는 걸까? 단순한 역사적 갈등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궁금증이 커질수록 저는 더 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한 달간의 설득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중재해 주셨죠. 딸이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막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몇몇 사진 뒷면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한글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가는구나.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인지 불안함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은 분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많은 것이 예상과 달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교과서에서 배운 뒤처진 이웃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공항 출구에서 한 여학생이 제 이름을 불렀죠. 김소연이에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룸메이트가 될 사람입니다. 김소연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과는 달랐어요.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녀의 직설적인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요즘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거의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일본은 잘 안 가거든. 특히 지금처럼 양국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김소연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국적 때문에 구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신기하게도 소연은 제 불편한 표정을 금방 알아챘어요. 아, 미안해요. 기분 나빴다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타카하시 씨는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일본 친구들은 보통 한국에 별로 관심 없다고 들었는데. 소연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사람들.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가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첫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영어로 의사소통했는데 많은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소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타카하시 씨 이름이 뭐예요? 본명 말고 한국 이름. 한국 이름이요? 저는 일본인인데 왜 한국 이름이 있어야 하죠?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보통 제1교포들은 한국 이름도 있잖아요. 타카하시 씨도 제1교포인 줄 알았어요. 성함이 좀 그렇게 들려서. 제1교포요? 아니에요. 저는 순수한 일본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로웠나 봐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타카하시라는 성이 한국계 일본인들 사이에서 흔해서 오해했네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제1교포. 한국계 일본인이라니.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일본인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왜 소연은 그렇게 생각한 걸까? 다음 날 한국어 수업 중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문득 할머니의 사진첩이 떠올랐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그 이상한 글자들. 수업이 끝나고 급히 기숙사로 돌아와 짐 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보여주려고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그 사진 뒷면을 가리키며 물었죠. 소연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한글이에요. 그리운 내 고향 부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한글을 알았다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할머니가 한국 분이셨던 거 아니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말을 멈췄어요. 사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 말하는 걸 항상 피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주소. 여기가 어디죠? 그 사진 뒷면에 적힌 또 다른 한글을 가리켰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 댁이랑 가까운데요. 부산 영도구.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과거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기로요.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이 있다면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 여행은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와 소연은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한국인이었다면 왜 가족들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 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국을 싫어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많이 달라요. 소연이 말했어요. 좀 더 여유롭고 사람들도 더 정겹죠. 그리고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부산은 정말 소연의 말처럼 서울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다가 보였고 공기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 같은 느낌이었죠. 사진에 있는 주소는 영도구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테니 먼저 우리 할머니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소연의 할머니는 84세 고령이셨지만 정정하고 기억력도 놀라울 정도로 좋으셨어요. 저희가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셨습니다. 타카하시? 그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들었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 할머니를 아시나요? 소연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제 할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윤하. 그 아이가 내 할머니였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김윤하. 그것이 제 할머니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더 말씀해 주세요. 제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간절히 물었습니다. 윤하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많은 것이 변했어. 할머니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어요. 윤하는 일본으로 건너갔지. 당시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것보다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특히 윤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 특별한 사정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건 윤하가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윤하는 일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고 살았다고 들었어. 일본 이름을 쓰고 일본 사람인 척하면서. 그때는 제일 한국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닌 걸까? 아니면 반은 한국인인 걸까? 기숙사에 돌아온 후 비로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충동적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은 메시지만 남겼어요. 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김윤하라는 이름에 대해 아시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마디 돌아와라. 소연은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위로해 주었어요. 타카하시 씨 괜찮아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이제 더 풍요로운 정체성을 가진 거죠. 일본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소연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언어는 제 할머니의 모국어였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어 수업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부끄러운 발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히토미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교환학생 생활도 반이 지났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조금씩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매워서 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찾게 됩니다. 가끔은 소영과 함께 한국 드라마도 보며 언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온 비밀. 아버지의 메시지 이후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 먼저 연락하지 못했고요. 히토미, 오늘 역사 박물관에 같이 갈래? 어느 날 소연이 제안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역사 박물관? 응, 근현대사 특별전이 열리고 있대. 한일 관계에 대한 전시도 있다던데. 가슴이 조금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일 관계. 이제는 단순한 역사적 주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박물관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고 있었고 특히 근현대사 특별전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진들,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답하자면 일본 학교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다룹니다.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이 생략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역사는 생생했고 아픔이 느껴졌어요. 많이 다르게 배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축소해서 가르치는 것 같아. 소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제1동포 코너에 눈이 멈췄어요. 전시판에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정체성을 숨기고 일본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할머니도 이런 분들 중 한 명이셨을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 사진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으로 떠나는 배에 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이 할머니의 사진과 흡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히토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맞아, 내 할머니는 원래 한국인이셨어.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었단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실로 인해 고통받았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버지가 고통받았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버지는 어린 시절 많은 차별을 받았단다. 조센징이라고 불리며. 그래서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기로 결심했던 거야. 내게 말하지 않은 건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조센징. 일본에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반은 한국인인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히토미야, 정체성은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단다. 내 아버지는 너를 완전한 일본인으로 키우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쿄와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일기에 처음으로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언어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언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일본인? 한국인?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 소연이 제 고민을 들어주었지만 결국 해답은 제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한국을 불편한 나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더 알고 싶은 나라, 이해하고 싶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숨겨진 가족사의 모든 조각을 맞추고 싶었어요. 정말 갑자기 돌아가는 거야? 소연이 제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응,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해. 마음은 단단히 먹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기내. 진실을 마주하는 건 항상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넌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의 히토미와 지금의 히토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국 문화, 음식, 역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 일부를 떠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2달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이시고 피곤해 보이셨어요. 히토미. 아버지가 짧게 부르셨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걸 알아요.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아버지가 제1교포라는 것도. 아버지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등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아 어머니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왜 숨기셨어요?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넌 이해 못할 거다. 내가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어요. 내 할머니 김윤아는 일본에 있는 친척을 찾아왔다가 여기서 일본인 남성을 만나 결혼했어. 하지만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은 환영받지 못했지. 할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을 숨겼고 일본 이름을 사용했어. 타카하시 미유키. 어머니가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반쪽짜리라고 불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잔인했어. 조센징이라고 불리며 따돌림 당했지. 내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내 삶은 지옥이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내게 자주 울면서 말했어. 켄지, 넌 일본인이야. 절대 다른 말을 듣지 마.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완벽한 일본인이 되기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 딸에게도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로. 하지만 아버지, 그건 자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할머니의 유산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넌 모른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며 자랐는지. 히토미, 난 널 보호하려고 했던 거다. 저를 보호한다고요? 제 정체성의 반쪽을 숨기는 게 보호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니? 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자랐어. 넌 일본인이야.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안에는 한국의 피도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소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 그리고 제 복잡한 감정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의 답장은 간단했어요. 힘내. 넌 충분히 강해. 그리고 잊지 마,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인생이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본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 안의 한국인 피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제 몫이었어요. 며칠간 아버지와 저는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애쓰셨지만 아버지와 제 사이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죠.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부산의 바다, 서울의 거리, 그리고 소연과 함께한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어요. 노크를 하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급히 서랍에 그것을 넣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할 말이 뭐가 있니? 제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다른 길이라니?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본인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서랍에 넣으셨던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급히 숨기셨을까? 아버지 방금 보고 계셨던 건 뭐예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내 할머니의 일기장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일기라고요? 한국어로 쓰인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할머니는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으셨어. 혼자 있을 때만 쓰셨지만 이 일기장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거야. 내 뿌리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군요. 제 말이 조금 날카로웠나 봐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때의 나는 너무 상처받았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은 차별과 모욕이 너무 컸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 자식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적어도 그 의도만큼은 순수했다는 것을. 아버지, 일기장을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고 했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유산이기도 하니까.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낯선 한글 글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완벽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몇몇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 고향, 부산,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국어를 더 배워서 이걸 제대로 읽고 싶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히토미,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가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할 수 있어. 준비되어 있어야 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르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느낀 건 한국에서 어땠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경험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처음 도착했을 때의 문화 충격부터 소영과의 우정, 부산에서 만난 할머니의 친구,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게 된 한국 문화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아버지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나를 따라와. 아버지를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잘 올라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내셨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숨겨왔던 것들이야. 트렁크 안에는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한복, 오래된 한국 책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태극기까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버릴 수 없었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것이 내 일부니까. 그 순간 아버지와 제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와 씨름해왔던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저와 달랐을 뿐. 히토미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인생이야. 내가 겪은 아픔이 내 선택을 막아서는 안 되겠지.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심으로 대화한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저의 일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복학하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온라인으로 소연과 연락하며 말하기 연습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죠. 어느 날 대학 동아리 게시판에 흥미로운 포스터가 붙었어요. 한일 문화 교류 행사 기획단 모집.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타카하시 씨, 정말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네,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거든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기획단에 합류한 후 저는 일본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였어요. 처음에는 일부 학생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미, 이거 봐. 동아리 친구 나오코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요즘 젊은 층에서 한일 교류가 늘고 있대. 우리 프로젝트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래,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한국 측 파트너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소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연은 서울대 학생들을 모아 화상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두 나라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점차 열린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역사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일본 측 학생 하나가 염려했습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루는 게 어때? 소연이 제안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소연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고 과거에서 미래로라는 섹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아픈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밤 프로젝트 기획서를 검토하다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한번 봐주실래요? 서재에 있는 아버지께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기획서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니? 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처럼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 젖어 보였어요. 히토미야.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구나. 내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버지도 도와주실래요? 특히 제1교포의 경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듯 했어요. 내 이야기를? 그건 모든 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시절의 느낌, 어떻게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생각해 볼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소연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제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역할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전시회 개막일 일주일 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과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너희가 직접 오는 거야? 화상 통화에서 소연에게 물었어요. 응. 다음 주에 도쿄에서 만나.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조금씩 번역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금씩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그러면서도 아들째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강인하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전시회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전시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히토미야, 이건 전시회에 더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버지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부채, 작은 도자기 인형, 그리고 할머니의 한국 이름이 새겨진 도장까지. 아버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이런 나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의 눈에 미소가 어렸어요.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소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어요. 소연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길을 걷지 못했을 테니까요. 전시회 당일 도쿄대학 문화관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 일본 대학생들, 그리고 뜻밖에도 많은 일반 시민들까지. 한일 교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입구에서 소연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달려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친구의 얼굴이 반가웠어요. 히토미, 드디어 도쿄에서 만나네.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 우리가 준비한 것 잘 됐으면 좋겠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이웃나라의 진짜 모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일상 문화를 비교하는 공간,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솔직하게 다룬 과거에서 미래로 섹션,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경계를 넘어서라는 코너까지. 경계를 넘어서 섹션에서는 제1교포와 일본 내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할머니 김윤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진, 일기장 일부, 그리고 아버지가 제공해 주신 유품들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내 할머니의 물건이야? 소연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내주셨어. 처음에는 거부하셨는데 조금씩 마음을 여신 것 같아.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움직임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오고 계셨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오신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달려가 맞이했어요. 오실 줄 몰랐어요. 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와보지 않을 수 없었지.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전시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다양한 섹션을 지나 마침내 경계를 넘어서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물건들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단지 어머니가 이런 나를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김윤아 씨인가요? 노인께서 할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네, 제 할머니세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를 아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나는 윤하의 학창시절 친구였어요. 이 전시회 소식을 들어도 김윤아가
내가 알던 그 윤하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께서는 할머니와 함께 부산에서 자란 친구였고 전쟁 후 헤어진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서울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윤하가 어떻게 지냈는지, 일본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윤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노인께서는 한쪽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도 느껴졌어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경계를 넘어서 섹션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히토미, 내가 해냈어. 너는 정말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아.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쓸쓸히 밖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따라 나가보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은 생각이 들어. 만약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만약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아버지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래,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네가 보여줬잖아. 아버지가 내 어깨를 꼭 잡으셨어요. 네가 자랑스럽다, 히토미.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은 제가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다음 날 소영과 한국 학생들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으로 배웅하면서 소연에게 물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서울에 갈게. 그때도 나 맞아줄 거지? 당연하지. 이번에는 내가 서울을 제대로 소개해줄게. 헤어지기 전 소연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 이런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 안에 이미 그 용기가 있었어. 난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함,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히토미야, 이제 어떤 계획이 있니?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문화교류 번역 같은 일이요.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원한다면 나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아. 어제 만난 윤하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 부산에서 6개월간 머물 예정이었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셨고 심지어 한국어로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서툴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첫날 소연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영도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히토미 이제 어떤 기분이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어요. 자유로워. 이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일본인이지만 내 안에는 한국의 피도 흐르고 있어. 더 이상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이 같은 바다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 곳 모두를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히토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알아가야 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히토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